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집 8채를 나눠줄 때도 그녀의 몫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온 가족이 왜 그녀에게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을까요?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은 온 가족을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묵묵히 선하게 살아온 그녀. 그 선량함이 마침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정, 용서, 그리고 여성의 가치가 목소리 크기가 아닌 끈기와 너그러운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가족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15년간 복잡하고 계산적인 대가족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자신을 가꾸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할 나이에 저는 여전히 시댁의 밥과 집안일에 얽매여 있었죠. 하지만 덕분에 저는 침묵과 인내를 배웠고 사람을 더 깊이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날카롭고 차가운 분이셨죠. 저를 미워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아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늘 저와 거리를 두셨는데 마치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한마디 가르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25,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막 사회에 나온 신입 엔지니어라 월급이 쥐꼬리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이 아는 사람 땅에 임시로 얻어주신 작은 자취방에서 신세를 졌죠. 저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대가족의 식사와 빨래, 온갖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귀하게 자라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지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린 후에야 회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켜보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실 뿐이었죠. 국이 왜 이렇게 밍밍하니? 아버님 셔츠는 왜 이렇게 구겨졌어? 여자가 꼼꼼하지 못해서 뭘 하겠니?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죠. 그는 늘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상처가 되어 마음에 남았고 그 상처는 날마다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잘 자라주었죠. 숨 막히는 시집살이 속에서 그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의 재산이나 땅에 대해 욕심내거나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죠. 그저 착하게 살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면 하늘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박 여사님이 온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도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집문서 8개가 순서대로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요 몇 년 새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나중에 너희들끼리 재산 다툼하다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지금 미리 집이랑 땅을 나눠주려고 한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을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문서를 하나씩 펼치며 아들, 딸,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된 막내네 부부까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8채의 집, 8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직 저희 부부의 이름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죠. 남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큰애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있으니 동생들에게 조금 양보하거라. 내가 편애하는 거 아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편애가 아니시겠죠. 그저 목소리 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며느리인 저는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셨죠. 시동생들과 시누이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공평하게 나누셨어요. 역시 생각이 깊으세요. 저만 조용히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호빵 2개를 사주고 뿌연 겨울 하늘을 보니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안개가 낀 듯 답답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자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늘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오는 법이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조카, 심지어는 평소 연락도 없던 시댁 친척들까지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아주 위중하대요. 빨리 병원으로 와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창가에 서서 집 앞 작은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귓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가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다급하고 애원하는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주 부드럽지만 전화기 너머의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거의 2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약을 사러 뛰어다닌 건 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 업고 간 것도 저였죠. 자식들이 결혼할 때면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린 것도 저였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 제가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재산을 나누던 날 8채의 집, 8자식들 몫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를 위한 당부 한마디, 위로 한마디도 없었죠. 단지 제가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제가 필요 없다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그날 누구 찾으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저는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인데 안 받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할 땐 엄마를 찾지 않다가 짐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사람이란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커서 이해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태어난 것을 보고 물었죠. 아침에 전화 받았어? 엄마 입원하셨대.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던데. 저는 손을 닦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안 갔어요. 남편은 놀라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안 가? 그래도 엄마잖아.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지 않은 채 말했죠. 어머니가 집 나눠주실 때 우리 부부를 기억하셨나요? 저는 집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공정함, 약간의 인정은 필요했어요. 저는 수년간 조용히 살았고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면 어머니에겐 이제 8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약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고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고 바로 그 침묵이 저를 시댁이라는 지붕 아래 사는 이방인처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얌전히 밥을 먹었죠. 저는 습관처럼 남편 자리에 국그릇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빈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밤 9시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막내 시누이의 번호였습니다. 형님, 제발요. 병원에 좀 와주세요. 엄마가 계속 형님 이름만 부르세요. 왜 아직 안 오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 앞에서 돌처럼 차가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특히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손을 잡아주고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주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집 나눠주시던 날 기억나? 그때 뭐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공평하시다고 했지. 맞지? 형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지만 이제 와서는 저를 생각하게 된 거군요. 저는 소리치거나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했죠. 하지만 제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가볍지만 깊숙이 밝히는 바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릴 염치는 없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발 병원에 와주세요. 엄마가 정말 형님을 찾고 계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약간 아려왔죠.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단지 언제나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받는 투명 며느리 역할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은 여자의 차분한 눈빛과 씁쓸함이 섞인 옅은 미소.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마지못해 불려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그들이 울고불고 매달려서가 아니라 제가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 응급실에서 나온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래. 다행히 빨리 와서 고비는 넘겼다고 하셨어. 엄마 정신은 드셨는데 아주 쇠약하셔. 어머니가 뭘 하시는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있었어. 당신은 왜 아직 안 오냐고 물으셨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갈게요. 하지만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기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도 저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이고 이 가족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여자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집 올 때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억눌린 감정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기나긴 길을 걸어온 것은 집 한 채를 나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제 마음마저 옹졸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저는 일찍 일어나 소고기죽을 끓이고 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수 있을지, 드실 기력이라도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어머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조용한 메시지처럼요. 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닌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내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이 평온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대로 심장내과로 향했습니다. 204호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시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평소의 강인함 대신 깊은 피로감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그녀는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왔구나.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그 다정한 호칭은 텅 빈 이름이나 멀리서 던지는 눈짓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저는 다가가 음식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죽이랑 생강차 좀 가져왔어요. 아직 아침 식사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 시누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화나서 안 올 줄 알았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곁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그 냉랭했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죠. 화나지 않았어요. 다만 일하는 사람처럼 불려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용히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요구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자식들부터 챙겨도 된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원망도 비아냥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집 한 채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요. 내가 잘못한 거 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푹 쉬세요. 다른 건 아무 생각 안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마 시어머니는 이해하셨을 테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교대하러 왔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무겁고 고단했던 과거의 한 페이지를 막 넘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막 씻기고 나왔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누이가 아니라 둘째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찾으셔서 갔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집 다 나눠주니까 이제 와서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은 거라도 받아내시려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셔서 갔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집 8채에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머니 아프실 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형수님은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잖아요. 어디 감히 상속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그토록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병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만약 어머니가 제게 무언가를 남겨주신다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들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시댁 식구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자기 몫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어머니라는 부름을 외칠 수 있었고 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는 놓지 않으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나흘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데 엄마가 자꾸 형님만 찾으셔. 형님이 매일 잠깐씩이라도 와서 얼굴 비춰주면 엄마가 안심하실 것 같아.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식구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묵묵히 음식을 챙겨 어머니께 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도 처음부터 시끄럽게 싸우고 내 몫을 챙겼다면 오늘날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경계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내가 침묵했기에 그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짐작할 수 없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죽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좀 일찍 집에 와줘. 엄마가 온 가족 모이라고 하셨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회의라니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신 이 상황에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요. 저는 집에 돌아와 서둘러 된장찌개를 끓이고 세수를 한 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다 큰 손주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삐딱한 시선,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여긴 또 못하러 왔어라고 말하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까지.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받지도 물 한 잔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취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숨막힐 정도로 그 냉대가 짙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와 거실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병마가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을 뿐 정신은 여전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이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안다. 특히 내가 입원한 후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누이가 둘째, 시동생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 손주들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어른들의 눈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숨길 것 없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다. 지난번에 내가 집 8채를 나눌 때 내 생각은 단순했다. 집 없는 자식에게는 주고 이미 안정된 자식은 양보하라고. 하지만 내 생각이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둘째, 시동생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어머니가 아주 잘하셨어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잖아요. 아무도 부족한 사람 없어요. 큰형수님은 옛날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고 자기 집도 있으니 더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그는 언제나처럼 유창했고 마치 외운 대사처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를 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수진이라는 걸 아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살짝 몸을 움직여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큰애 부부에게 집을 주지 않은 건 잊어서가 아니다. 나는 그저 수진이가 착하고 다투지 않는 아이니까 알아서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깨달았다. 다투지 않기에 오히려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누이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고 셋째 시동생의 아내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으시면 뭐해요. 너무 늦었지. 시어머니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게 개인 명의로 된 집이 하나 더 있다. 최근에 산 오피스텔인데 아직 공동재산으로 합치지 않았지. 나는 그 집을 수진이에게 남겨줄 생각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지만 큰며느리에게는 빚을 졌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인정한다는 말 한마디의 빚을. 탁자 저편에서 둘째 시동생이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들 자기 몫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수님한테 집을 하나 더 주신다고요? 그건 편해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큰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른 식구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런 말을 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평안히 사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비웠고 보상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눈엣가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원망해라. 하지만 너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아파 누워있을 때 누가 돌봤는지, 제사며 차례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챙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달라고 입을 연 적 없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반면에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언제 자기 몫을 나눠줄 거냐고 묻지 않았더냐.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아, 네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받아준다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먹먹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년간 이방인 취급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을 인정받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몫은 동생들에게 주세요. 어머님,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집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온 가족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뜨끔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벽돌이나 기와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이 필요했고 오늘 그것을 얻었습니다. 시댁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저녁밥 냄새에 문득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게 집을 남겨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으며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큰애 아내, 식구가 아니라 큰며느리 김수진. 그녀가 한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요. 집에 돌아오니 딸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그 집을 거절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게 가장 큰 보상은 물질이 아니라 제 인격과 마음의 평온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족회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하니 밥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셋째 시동생의 아내 미영 씨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그녀는 제게 절대로 전화하는 법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단톡방에만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동서. 저 수진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형님, 어제 어머니가 형님한테 오피스텔 남겨주시려 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정말로 안 받으신 거 맞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안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몰래 유언장 같은 거 남기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억지로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톤을 바꿨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 최근에 차를 바꿔서 자금 사정이 빡빡해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집 한 채라도 더 주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져요. 부디하신 말씀 지켜주시길 바라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뱉은 말을 어긴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건 어머니의 권리예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그녀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마지막 남은 집 한 채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녹두죽과 작은 빵을 사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작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 네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고맙다, 수진아. 저는 그녀의 등을 받쳐주고 베개를 고여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싶구나. 지난 세월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제라도 너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 집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이 채 되기도 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죠. 아직 병원이야? 응, 아직 있어. 무슨 일이야? 방금 둘째 형한테 들었는데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할 거래.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된다나 봐. 집 분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대.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회의를 한다고요? 다음 주라는데 이번엔 당신은 부르지 않겠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참석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압박 주지 못하게 당신이 잘 막아줘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 역시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죠. 한쪽은 아내, 다른 한쪽은 피를 나눈 형제들.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댁의 이기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돼지갈비찜 재료와 시금치 몇 단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려놓기도 전에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시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셋째 동서 미영 씨였습니다. 그들은 어색하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확실히 할 게 있어서요. 저는 문가에 선 채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버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미영 씨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형님을 많이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쇠약하셔서 기억력도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누구한테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죠. 속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둘째,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뜻은 형수님이 어머니가 이미 공표한 재산 분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유언장에 이름이 오르더라도 추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고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시집온 날부터 지금까지 땅 한 평이라도 달라고 입을 연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게까지 두려우시다면 아주버님들 스스로 마음에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단호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고 의심하신다면 제가 변한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마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그림자 취급을 받던 여자, 제가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나눈 지 사흘이 지나고 제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시어머니 병문안을 갖고 죽과 과일, 때로는 작은 책 몇 권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더 또렷해지셨고 말씀도 더 즐겁게 하셨지만 여전히 쇠약하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 대한 이야기도 시동생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가족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진의 사무장입니다. 의뢰인께서 맡기신 서신이니 수령하시고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수령증에 서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낯선 서류 봉투를 든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법적 효력 문서, 극비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가 나왔습니다. 수신인이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지정된 시점에 열람에 동의할 경우에만 개봉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는 붉은 인감이 찍힌 박 여사님의 개인 유언장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개인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니. 저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박순자, 1950년생. 현재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며 본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완전한 정신 능력과 건강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자식들에게 8채의 집을 분배한 후에도 나는 개인적으로 소유한 A호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이 오피스텔은 내가 개인 비자금으로 모은 돈과 옛 친구 회사의 작은 지분을 팔아 마련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공동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는 이 오피스텔을 나의 큰며느리 김수진에게 남기기로 결정한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내가 이 재산을 남기는 이유는 지난 18년간 내 며느리가 보여준 침묵 때문이다. 그녀의 인내와 원망 없는 마음 때문이며 내가 한때 그 여인에게 조용히 상처를 주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전체가 제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제 진심을 알아주셨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제가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시기, 질투, 의심, 계산의 폭풍 한가운데로 다시 던져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들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베개를 높이 베고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류는 받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살 것 같아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너를 많이 무시했다. 말이 없고 다른 며느리들처럼 약삭 빠르지도 않고 아첨할 줄도 자기 몫을 챙길 줄도 모르는 너를 봤지. 네가 너무 유약해서 나중에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바로 너의 그 침묵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한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지. 내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닌 건 너였다. 내가 허리가 아플 때 내 등을 주물러 준 건 친딸이 아니라 너였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다시 꺼내지 않았던 일들을 어머니는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게 몫을 챙겨준다고 하면 다른 자식들이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처리했다. 뒤늦은 사죄라고 생각해다오. 네가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원본은 법무법인에 맡겨두었으니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죠. 저는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쇠약해진 틈을 타 재산을 챙겼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런 걸 노리지 않는 사람이기에 내가 더더욱 먼저 챙겨줘야 한다. 빼앗는 건 쉽지만 양보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건 어려운 법이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었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팔아서 아이들을 위해 쓰거나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두어라. 미안해하지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아주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피를 나눈 정은 아니었지만 제가 거의 20년을 기다려온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신우이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유언장 따로 쓰게 만드셨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수를 다 쓰셨네요.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연이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둘째, 시동생, 그의 아내, 심지어 다 큰 조카까지 내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로챘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죠. 제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비난의 화살을 제게 돌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흰 연꽃 한 다발을 사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 탁자 위에 꽃을 놓았죠. 잠시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나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 집 받을게요. 살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선한 마음이 웃음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 어머님이 주시기로 선택한 것을 그 누구도 질질 끌고 물어뜯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서신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나고 저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러 병원에 갔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자랑하거나 다투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결코 오래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땅 한 평, 집 한 채가 가족 내 서열과 정을 결정하는 집안에서는 더욱 그랬죠. 수요일 아침 제가 막 병실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과 함께 A요, 오피스텔을 제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 일부가 찍혀 있었고 붉은 인감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지막 남은 목까지 챙겨감. 대단하다. 조용한 사람인 척 연기하더니 제일 큰 걸 받아냈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굳어버렸죠.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개인 유언장을 집안 누군가가 훔쳐서 가족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뿌린 것이었습니다. 직계 형제뿐만 아니라 먼 친척, 손주들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들은 모두 박 여사님이 마지막 남은 오피스텔을 지난번 재산 분배 때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제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본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넣어뒀고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님은 잘 보관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의가 왜곡되어 편애나 차별로 비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감히 저를 직접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저를 오래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둘째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큰형, 어머니가 형수한테 오피스텔 남긴 거 우리 다 알았어.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형이 나서서 얘기를 좀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남편은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런 갈등에 한 번도 제대로 맞서본 적이 없었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집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제 눈물이 수없이 떨어졌던 바로 그곳으로요. 시댁의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이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두 와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질투,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그리고 의심하며 탐색하는 눈빛까지. 셋째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20년 동안 조용히 있더니 한 방에 오피스텔을 다 차지하시고 어쩐지 그날 그렇게 고상하게 거절하시더라.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들어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제 시선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계신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셋째, 동서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지금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형수한테 조종당했다고 수군대는 거 아세요? 형수가 다정한 척 살가운 말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빼돌렸다고요. 저는 분노를 억눌렀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탐낸 적도 없고요. 여러분은 제가 뒤에서 술을 썼다고 말하지만 그럼 몰래 유언장을 퍼뜨린 여러분은 과연 도덕적인가요? 둘째, 시동생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불공평하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다른 집 8채는 똑같이 나눴으면서 왜 형수한테만 따로 집을 줍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얼마를 나누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여러분은 불난집처럼 전화를 해댔죠. 하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어머니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한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어머니의 뜻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하지만 제발 여러분의 탐욕스러운 잔치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의자가 밀리는 소리, 형제들 사이에서 작게 시작되어 점점 커지는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몫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저는 그 전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 옆에 앉아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제 친구요. 친구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할머니가 수진이 엄마한테 집을 줘서 다른 식구들이 질투한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집이 있든 없든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착하게만 살면 어디든 우리 집이 될 수 있단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얕은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며 과연 내가 이 낡은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만큼 강한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격렬했던 가족회의 이후 저는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시선, 악의적인 문자, 잠결에도 들려오는 험담의 연속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미영 씨는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욕심 없는 척하려면 끝까지 조용히나 있지.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착한 척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둘째 동서는 자기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영리한 사람은 바보인 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바보인 척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참고 침묵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침묵은 오히려 그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빌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구형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고물상에 팔아버릴까 하다가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남아있을까 싶어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고 화면은 낡았지만 다행히 켜졌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할 때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음성으로 메모를 남기던 옛 습관 때문이었죠. 오래된 파일들을 스크롤하다가 2주 전에 녹음된 파일 하나에서 멈칫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2025-7-10 가족회의.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과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둘째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인 유언장이라니 절대 김수진 그 여자를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미영 씨한테도 말해뒀어. 그 사본 빨리 빼내서 단톡방에 터뜨려서 망신을 줘야 한다고. 미영 씨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일주일 돌봐드렸을 때 서랍 열쇠가 어디 있는지 봤거든요. 비밀번호도 기억하고요. 둘째, 시동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김수진이 그 집 다 차지하고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늘 점잖은 척하던 시동생과 입만 열면 어머니를 위한다던 동서. 그들이 유언장을 몰래 빼내 사진을 찍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저는 서둘러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사람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요즘 들어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둘째 애 못 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 며칠 못 봤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나한테 뭘 숨기는 것 같아. 어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유언장 사본인이 뭐니 하다가 내가 깨어난 걸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끈 터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녹음 파일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바로 보내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고 예상대로 이틀 뒤 가족 단톡방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살아서 다툼에 잘 끼지 않던 막내 시누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너무들 한다.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분 재산 나누듯 싸우는 게 말이 돼. 생각할수록 엄마가 너무 불쌍해. 미영 씨가 반박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누가 뭘 훔치거나 뺏은 건 아니잖아. 저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감정도 없이 짧은 녹음 파일 하나만.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단톡방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 씨. 설명 좀 해봐. 둘째, 오빠, 이거 오빠 목소리 맞잖아.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둘째, 시동생은 즉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제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순간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그 녹음 파일 어머니께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어머니께 하셔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 파일 내용을 인쇄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거짓 속에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봉투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세요. 하지만 열어보고 싶지 않으시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알고 있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마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또한 한때 그들을 믿었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녹음 파일 유출 사건은 저를 공격했던 모든 사람, 특히 공정과 도리를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둘째, 시동생과 미영 씨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혼란에 빠졌고 누군가는 그들을 변호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난 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낡은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같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정도로 계산적일 줄은 몰랐다. 나보다 집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진심인지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제때 하시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셨죠. 저는 매일 병원에 들러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때로는 두유 한 잔, 때로는 녹두죽 한 그릇, 어떤 날은 찹쌀떡 한 접시를요. 어느 금요일 오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 씨, 박순자 어르신 가족분 맞으시죠? 저는 병원 간호사인데요. 어르신께서 가벼운 뇌경색 증세를 보이셔서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겉옷만 걸치고 딸에게 국을 마저 끓여달라고 부탁한 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문 위에는 여전히 붉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채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환자분께서 가벼운 뇌경색으로 하반신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맥 증상이 있어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죠. 몇 분 후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쯤 뜬 채 누워 계셨고 입술을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희미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다오. 어디 가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여기 있을게요. 아무데도 안 가요. 저는 밤새도록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렸지만 병실 안에는 심박 측정기에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한 숟갈씩 떠넣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한 회의가 있어 아침에나 끝날 것 같다고 전화했습니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는 아무도 연락이 없었고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했죠. 지금 너에게 말해두지 않으면 평생 한을 품고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었습니다. 옛날 집 내 침대 머리맡 서랍에 수첩이 하나 있다. 그 안에 금고 비밀번호랑 땅 관련 서류 몇 장이 들어있어.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 내가 잘못되면 법적으로 처리해다오. 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인간성을 잃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서 친자식의 이름 대신 며느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순간을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그녀는 저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된 것일까요? 새벽녘에 그녀는 잠이 들었고 저는 병상 옆에 웅크려 잠이 들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멀리 살아 평소 잘 나서지 않던 막내 시누이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엄마는요? 저는 병상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방금 잠드셨어. 깨우지 마.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식 듣고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오빠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형님 생각밖에 안 나서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식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성을 조금이라도 간직한 아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난 며칠 동안 형님이 많이 억울하셨던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마세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어디 간 적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걸. 그날 저를 그토록 맹렬히 비난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고른 숨을 쉬셨고 가끔 잠결에 수지나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진실이 된다는 것을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피로 시작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질긴 유대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침대 머리맡 서랍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 서명되지 않은 토지 양도 계약서, 그리고 겉봉에 이렇게 쓰인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저는 편지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어쩌면 가장 큰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이 편지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그 낡고 작은 탁자 앞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죠.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저는 서둘러 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처럼 이 편지 속에는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저 자신 혹은 이 가족 전체의 생각을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잉크 자국 몇 군데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 자국이겠지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머리맡 서랍에서 이걸 꺼내오라고 부탁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나 역시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는 숨기고 싶지 않구나. 내가 거의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몇 번이나 말하려다 그만두었지. 이제 나는 오직 너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만큼 침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믿는다. 네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기억하니? 의사가 네가 유산 위험이 크고 고혈압에 임신 중독증까지 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때 우리 집은 몹시 어려웠는데 너는 여전히 일을 했고 시부모를 봉양했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 바로 그때 나는 네 남편에게 너를 시골 친정으로 보내 요양시키라고 시댁에서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고 권했단다. 나는 그 애에게 수진이가 너무 약해서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온 집안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했다. 알고 있니? 내가 그렇게나 잔인한 말을 했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순간 내가 우리 집의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을 때 의사가 긴급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가족을 불렀을 때 너는 나를 불렀다.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닌 나를. 너는 내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 어머니, 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를 차별하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너의 침묵을 어리석음이라 여겼던 것이 잘못이었다.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깨어난 후에도 너는 웃으며 가장 먼저 나를 불렀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 그 후로 나는 너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 목걸이 한 줄, 옷감 한 필도 받지 않았다. 마치 네가 이 집에 오직 며느리 노릇을 하고 짐을 짊어지기 위해 온 사람처럼,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다 작년에 의사가 내게 심장판막증 3기 진단을 내렸을 때 나는 비로소 재산 분배를 생각하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8자식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지만 오직 너에게만 내가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었다. AO 오피스텔은 내가 그래서 남겨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내 비자금으로 사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재산. 그리고 내가 유언장에 내 이름을 쓴 것은 너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공정함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그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집을 받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이 편지를 보았을 때 내가 한때 잘못했고 내 마음속에 남은 모든 것을 다해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만 알아주길 바란다. 너는 내 며느리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내 딸이라 부르고 싶구나. 엄마, 박순자.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러움이나 억울함 때문이 아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저는 마치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아직 온기가 남은 잉크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아주지 못했던 빚이 있구나. 이제 이 글자들로 너를 안아준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 전체를 새 수첩에 옮겨 적고 원본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잠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에게 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더 많은 몫을 챙기기 위해 조용히 있는다고 여겼던 사람이 실은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는 순간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큰며느리 김수진이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르기로 선택한 딸이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의 편지를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귀퉁이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과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들 사이를 가르는 기묘한 빗줄기 같았죠. 저는 이 편지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었지만 진실이 묻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또다시 어머니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낼까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사셨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넨 그 여인. 저는 어머니가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첨을 잘해서 혹은 교활하게 몫을 챙겼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편애했다고 누구도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게 사랑을 표현하셨기에 그 마지막 사랑이 시댁 식구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물어뜯는 이유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움과 인간성을 잃지 않은 아이였죠. 아가씨, 온 가족이 모일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 있어요? 형님.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 사흘 후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모임을 주선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텅 비었던 시어머니의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고 지난번 재산 분배 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아무도 웃지 않았고 모든 눈빛은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 뒤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빙빙 돌릴 필요 없이 저는 바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침묵했던 것은 제 침묵이 이 집안을 평화롭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제가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둘째 시동생과 미영 씨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옛날 얘기 꺼내서 울고불고 신세 한탄할 생각 마시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어 올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친필 편지입니다. 제게만 따로 써서 잠긴 머리맡 서랍에 보관해 두셨죠. 어머님은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미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개인 편지요? 그게 진짜라고 누가 증명하는데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분명했습니다.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적에 휩싸인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한때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그리고 제가 조산하며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순간을 읽었을 때, 방 안의 눈빛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저를 마지막으로 믿는 딸이라고 부른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분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라면 형님,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셋째,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형수님이 조용히 계시는 걸 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오해했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틀렸네요. 저는 방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를 이방인 취급하고 수동적이고 입속을 못 차리는 멍청한 며느리라는 딱지를 붙였던 사람들. 오늘 그들은 제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곳에 끼어들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읽은 것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삶에 공정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둘째 시동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뒤에서 술을 썼다고 하셨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과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해질녘에 그 집을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낡은 차로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골목으로 꺾이기 직전 그는 갑자기 차를 세우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네,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구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비단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침내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그 남자 역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짊어져 온 아내, 며느리, 그리고 한 여자의 모습을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를 가족회의에서 낭독한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오피스텔 AO에 대해 다시 입을 여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침묵이 곧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들 전체를 고개 숙이게 할 힘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요. 시어머니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여전히 쇠약하셨고 왼쪽 팔다리가 굳어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입맛에 맞는 싱거운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저녁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신문을 읽어드렸죠. 어느 날 재활 치료 중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잘못되면 네가 나 대신 제사를 챙겨주고 이 종갓집을 지켜다오. 저 아이들이 집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도록.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줄 압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내 법적 대리인 권한을 너에게 남기고 싶다. 나중에 내가 완전히 기력을 잃으면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해다오. 동의하겠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용이 작성된 위임장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지장과 제 서명만 남아 있었죠.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며 한 줄 한 줄 읽었죠. 욕심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면 저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됩니다. 즉, 그녀의 재산, 토지에 관한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 책임을 더 짊어져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저 형제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하는데. 저는 침묵했고 이내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를 모시고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서명했죠. 공증인은 저와 그녀 앞에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재산분배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공식적으로 시댁 형제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넌지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쇠약하셔서 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위임은 왜 받으신대? 형수님은 가족이에요. 아니면 경영인이에요? 미영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더니 갈수록 더 꽉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내하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제가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한계를 너무나 오랫동안 넘어섰다는 것을요. 8월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 심전도, 그리고 MRI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서 작은 수첩을 든 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몇 년만이라도 더 평온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러 결과지를 건네주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이런 비고란이 있었습니다. 비정상 소견, 환자의 혈액에서 20번 염색체 지수가 환자와 근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유사하게 나타남. 환자와 보호자는 혈연 관계를 재확인할 것을 권고함.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검사한 결과 박순자 어르신의 혈액 샘플 구조가 김수진 씨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 이상의 일치율은 보통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며느리지 친딸이 아니에요. 의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혈연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어머님 친딸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혈액 검사 결과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제가 친모녀 관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 사실이었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내가 19살 때 너를 낳았다. 유부남과의 잘못된 사랑이었지. 집안에서는 나더러 너를 보육원에 보내라고 강요했다. 나는 너를 딱 한 번 보고 그 후로 20년 넘게 다시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 네가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잘 배우고 자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다.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나중에 큰애와 너를 결혼시키기로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너에게 진실을 말해서 미움을 받느니 차라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라도 곁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수년간 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단 한 번도 이방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저는 진심을 다해 그녀의 며느리로 살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평생이 지나서야 자신이 버렸던 딸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살았던 첫날부터 제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한때 까다로웠던 시할머니가 사실은 그들의 피를 나눈 친할머니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죠. 생전 처음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한 단어를 불렀습니다. 엄마,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닌 저의 진짜 엄마를요. 제가 이렇게 기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친딸, 한 몸에 두 개의 역할, 한 분의 어머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와 친어머니라는 두 개의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수년간의 원망과 상처는 이제 한 방울의 눈물이 되어 아픔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모를 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이해하고 온전히 용서하고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물리치료를 마친 어머니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둘째 시동생과 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에는 말끔한 셔츠, 차림의 낯선 남자, 두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 동서,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방금 치료를 마치셨어요. 둘째,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대리권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권한을 형수님께 위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형수님이 어머니의 친딸이라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쉬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모두를 둘러본 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알게 된 이상 한 번은 직접 말씀하셔서 수년간의 오해와 의심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았고 더 이상 피하는 기색 없이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맞다. 수진이는 내 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미영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딸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죠. 아니면 이게 형수님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법인가요? 어머니는 미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아주 평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너희들이 서로 자기 몫을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수진이가 알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진실을 또 다른 분열의 이유로 삼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시동생이 침대 난간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요? 온 가족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저 여자 혼자 모든 걸 차지하게 만드셨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온 집안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년간 장남을 어르고 달래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후회를 품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내가 정말 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면 10년 전에 모든 것을 밝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내 죄를 갚고 싶었기에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은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박순자 여사님의 위임을 받은 법률 대리인입니다. 방금 여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내용은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합법적으로 공증되었으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친딸이라면 상속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나눴던 집 8채는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몫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을 때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집 한 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가 존중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짓밟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며느리로만 살게 하고 단 한 번도 딸이라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 과거를 빌미로 너를 괴롭히게 두지는 않겠다.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완전하고 합법적인 공식 유언장으로 그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 AO, 오피스텔이든 저축한 돈이든 전부 수진이에게 남기겠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나눠주었으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방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둘째, 동서는 분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걸 다 얻으셨네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셨어.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도 비웃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혈연의 정을 짓밟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사실에 부끄럽지 않게 살 겁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아니 나의 친어머니는 2명의 변호사와 정신감정 증인인 의사, 그리고 남편이 증인으로 선 앞에서 유언장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편지를 소중한 기념품으로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원망과 단절이라는 기나긴 길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인연도 있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그것이 바로 피로 맺어진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 운명적인 회의 이후 시댁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저를 적대하는 사람도 살가운 척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때 재산 다툼의 전쟁터였던
그 집은 이제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간다는 핑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모두가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경계하듯 부끄러워하듯 피했습니다. 저는 여전했습니다. 묵묵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제는 입에 익숙해진 친어머니라는 호칭으로요. 수십 년의 며느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히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신 후 어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신부전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기 휴직을 내고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가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빛이 담겨 있었죠. 수진아, 엄마를 원망하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원망했다면 매일 밤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어서 너를 지켰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선량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 치아가 흐려졌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와서인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제게 여행 가방 속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기차역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만약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다.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내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버렸지. 사람들은 내가 경솔하고 어리석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미숙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했을 뿐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외국으로 건너가 다른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구나. 내게 연락 한 번 없었고 너를 찾지도 않았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워했지.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기엔 너를 사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더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수진아,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을 찾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도 알리지 말고 네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이 제 분노가 아니라 저를 버렸던 사람을 찾아갔다가 결국 차가운 눈빛만 돌려받게 될까봐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침묵 속에서 지키기로 선택하셨고 저는 그 침묵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며칠 동안 어머니는 거의 식사를 못하셨고 말씀도 점점 힘겨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제가 썼던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셨죠. 나는 집 한 채가 필요했던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이방인이었던 적이 없어. 알고 있지?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엄마. 9월 초의 어느 아침, 이른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수진아, 아이들 잘 부탁한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닫지 마라. 내가 수년간 얼마나 조용히 살았는지 엄마는 다 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하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마치 평생 나무 아래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던 여인의 어깨 위로 나무십 하나가 떨어지듯 가볍게 손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없이, 미련 없이 평온하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점점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40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장례식은 제가 수년간 묵묵히 청소했던 바로 그 옛집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가족 회의가 열리고 제가 수없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바로 그곳에서요. 이번에는 제가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았습니다. 하얀 수건 한 장, 물 한 잔, 향 한 개까지 모두 제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외부 사람들이 죽어서도 돌보는 이 하나 없다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많은 서러움을 겪으셨으니 떠나시는 길까지 외롭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오고 어떤 이는 늦게 왔죠. 그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비웃음이 아닌 존경과 두려움, 심지어는 약간의 후회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와서 향을 피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의례적인 말 외에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고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 남아있었죠. 저는 모든 고통과 갈등을 지나왔기에 이제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조용하고 평온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발인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당부처럼요.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닫지 마라.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사셨고 한때 저를 외면했지만 남은 모든 것으로 조용히 그 죄를 갚으려 했던 여인. 문득 며느리로 살았던 하루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남몰래 울었던 밤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혼자 먹었던 저녁들. 이제 그 모든 상처는 더 이상 쓰라리지 않고 희끗희끗해진 제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모두를 놀라게 할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장례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행렬의 맨 앞에 섰습니다. 제 아이들은 명목상 할머니이자 실제로는 외할머니인 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은 말없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운구차에 오르기 전 그가 제 손을 꽉 잡아준 것만으로도 수만 마디 말을 대신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무덤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했고 아무도 이전처럼 재산 얘기를 꺼내지 못했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이 내려진 후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유언장 원본과 함께 모두 앞에서 낭독하라고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긴장된 채 기다리는 얼굴들을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AO 오피스텔과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포함한 남은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상님들과 어머님 앞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시댁 형제들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AO 오피스텔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예금에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그 모든 재산을 박순자 여사님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과거에 저처럼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묘지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영 씨는 입을 떡 벌렸고 둘째 시동생은 얼어붙었습니다. 막내 신우이는 눈물을 터뜨렸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고상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가족을 짓눌렀던 모든 다툼과 시기를 끝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는 한때 자신의 딸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이 가족의 갈라진 조각들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집 한 채 받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받는다면 저는 또다시 여러분의 질투와 싸움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저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와 막 흙이 덮인 무덤 근처에 앉았습니다. 마치 좋은 징조처럼 어머니께서 네가 옳았다고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모두 모았습니다. 낡은 스웨터,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수첩,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잠근 뒤 옷장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기억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얽매여 계속 아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선한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열고 박순자 여사님을 기리며 시장 입구에서 복권을 팔던 한 고아 소녀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새 노트를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저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사랑과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눈빛으로.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제단에 흰쌀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디 편안히 잠드세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이의 고개 끄덕임처럼. 제가 돌아보니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에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죠. 당신은 온 가족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웃었습니다. 칭찬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처럼 가벼워진 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 속에서 걸어나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도 무심하지도 않은 비 온 뒤 맑게 갠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시댁의 그림자였던 저는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쟁취해서가 아니라 지킬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의 20년 동안 시댁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지만 결국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받은 이 큰며느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태어난 곳이나 결혼할 가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그녀는 인내를, 선함을,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요란하지 않지만 찬란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시간은 가장 공정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서둘러 원망하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마세요. 선한 씨앗을 뿌릴 때 당신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긴 여정이며 노년은 그 여정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